오늘은 사건 읽어주는 남자, 사익남, 사건 소개하는 남자, 사소한 남자, 신지우의 미스터리 사건 읽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평 독국물 비빔밥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건이고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1. 2012년 1월 5일 사건이에요. 전라남도 한평군이고요. 월야면 정산리에 위치한 내정마을. 굉장히 외진 시골인가 봐요. 여기서 6명의 노인이 입에 거품을 물고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할머니들이 마우스피스를 끼고 있죠. 방금 스파링을 했어요. 페이지 2. 사건 당일 그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경로당에 모여 같이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같이 준비했던 식사는 비빔밥이었어요. 하얀 쌀밥은 경로당에 있던 준비된 걸 사용했고 상추, 겉절이, 간장, 고추잎 등 나머지 반찬은 각자 준비했습니다. 서양 파티 문화 같은 걸 답습하고 계시는 거죠. 한 대접에 섞어서 만들었어요. 거의 여고생들의 점심시간 마냥. 자, 맛있게 식사를 끝마친 그들은 얼마 안가 모두 복통을 호소하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해 상태는 호전되긴 했어요. 단 한 사람은 제외였습니다. 유난히 그 비빔밥을 많이 먹었던 72살 정모 할머니. 사건 발생 이틀 후 관주의 대학병원에서 결국 사망했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다 같이 이런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냐는 건데요. 이유는 비빔밥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카바메이트 계열의 살충제 농약인 메소밀이 검출됐어요. 자, 그런데요. 놀라운 점은 비빔밥의 반찬이 아닌 하얀 쌀밥에서 이 성분이 나왔다는 겁니다. 경로당에 있던 쌀밥에서. 반찬의 경우엔 조미료로 착각해 넣을 수 있지만 밥은 그럴 일이 없어요. 경찰은 누군가가 경로당 쌀밥에 메소밀을 고의로 넣었다 생각해 수사를 진행했죠. 실제 거기입니다, 여기가. 하지만 수사는 쉽지 않았어요. 워낙 산골짜기 마을이라 CCTV도 없었고 경로당은 또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데니까 현장에 남겨진 지문, 족정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성상 농사를 하는 가구들이 많아서 농약을 가진 집 위주로 조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무한 탐문 조사죠. 이게 또 어려워요. 왜냐면 또 잘 안 하려 그래. 동네 흉흉해진다고. 협조를 안 해준다고. 사건 발생 지역의 대부분의 주민은 고령의 나이고 기억력도 좋지 않아서 번복되는 진술이 많았다. 오히려 경찰이 헷갈려 수사에 혼선이 생겼죠. 너무나도 열악한 단서와 환경으로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한 채 현재까지도 그래서 한평 독국물 비빔밥 사건은 미해결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누가 어떤 이유로 경로당에 출입해 쌀밥에 농약을 넣은 걸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원한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사소한 원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골에서는 유독 이 음독 사건들이 많이 납니다. 시골이라 그런지 농약이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노인들이 힘이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범행하기는 어렵거든요.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료수에 탄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는 노인정에 있는 음료수에 농약을 탔던 것 같아. 근데 그 사건 알고 보니까 할머니들 모여서 고스톱 치다가 좀 시비가 붙었나 봐. 고스톱 치다가. 그래가지고 홧김에 탄 거야. 그걸 사람들이 먹은 거죠.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이 노인형 사이코패스가 또 있어요. 노인형 사이코패스가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오종근이죠. 그 어부 사건.
예. 그런 인간들이 이제 노인형 사이코패스예요. 왜냐면은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퇴화하는데 뇌도 퇴화합니다. 뇌. 그래서 전두엽이 퇴화하는 거예요. 전두엽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원래 안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이코패스화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인들 보면은 좀 이렇게 되게 뻔뻔한 사람들 많아. 진짜 뻔뻔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게 이제 퇴화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를 꾸준히 해야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사건도 좀 사소한 오해 때문에 좀 전두엽이 퇴화된 범인이 홧김에 어떤 나름의 복수를 위해 좀 저지른 사건이 아니었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봤고요. 다음 사건 볼게요. 딸과 함께 승천해야 한다는 비응신 같은 엄마의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충남 청양 모녀 사망 사건입니다. 하천에서 발견된 모녀 시신. 덕배라는 분인데 잘 만드시네요. 이런 거. 예전에 페이스북 같은데 이제 그 카드 뉴스 형식으로 그 미스테리 그 DC의 미겔에도 이런 분 하나 있었는데 그분은 책까지 냈거든요. 제가 초기에 범죄 사건 이거 원고 준비할 때 많이 찾아보던 그런 분이었는데 아무튼 뭐 이런 분도 있네요. 자, 사건 보겠습니다. 때는 2021년 1월 31일 충남 청양군 청양읍에 위치한 지천 생태공원의 인근 하천에서 알몸 상태로 물에 잠겨있는 여성 시신 두 구가 발견됩니다. 이들은 어머니 39살 여성과 딸 13살 여성의 관계, 엄마와 딸 이렇게 밝혀졌는데 좀 이상한 게 근처에서 발견된 이들의 옷은 한겨울인데도 너무나 얇은 차림이었다는 거죠. 마치 집에서 자다 나온 것 마냥. 아, 실제 그 사람들인가 봐. 덕배의 미스터리 전문 블로거라네요. 부검 결과 그들의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와 저체온사였어요. 약물이나 성폭행의 흔적, 저항 등 타살의 단서는 발견되지 않아가지고 수사 초기에 이들이 비극적인 선택을 한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모녀가 발견된 곳이 익사하기엔 얕은 수심일 뿐더러 알몸으로 발견된 게 의심스러워 수사 방향을 타살 쪽으로 기울여 진행을 했죠. 오, CCTV야? 밤에 나옵니다, 둘이. 경찰은 모녀가 거주하던 곳에 CCTV를 다 조사했고 그 결과 어느 한 도로에서 모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영상 속의 모녀는 새벽 2시 45분경 추운 날씨에도 얇은 옷차림으로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탄 없네. 모녀는 길을 잘 가다가도 갑자기 넋을 잃은 듯 우두커니 멈춰서거나 나무를 타는 등 기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이런 행동을 반복하다 CCTV가 닿지 않은 곳까지 이동하며 영상이 끝나는데요. 이 늦은 시간에 이들은 왜 이런 기이한 행동을 보였던 것이며 어디로 향하고 있던 걸까요?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취재하던 중 뜻밖의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바로 사망한 딸이 오래전부터 이유 모를 불면증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이걸 걱정하던 엄마는 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충남의 유명한 절에 있는 한 비구니를 찾아갔습니다. 비구니는 현재 딸이 불면증을 앓고 있는 원인이 신병이 들어서 그렇고 이걸 이제 고쳐야 된다. 원래는 신내림 받아서 신병을 없애야 되는 게 맞지만 어머니가 대신 그 신내림을 받는 방법도 있다라는 말을 해요. 여기 어머니는 딸을 위해 희생을 한 거지, 자기를. 내가 무당이 되겠다. 한 1억 들여가지고 신내림을 받았어요. 근데 엄마가 정신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야. 넋을 잃은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갑자기 화를 내며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런 그녀의 증상은 사망한 당일에도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 자료가 많네. 사망 당일 여전히 불면증을 앓는 딸을 본 어머니는 병을 낫기 위해서 딸과 함께 자기가 승천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대요.
이런 이유로 모녀는 새벽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승천을 하기 위한 장소를 탐색하고 있던 겁니다. 그렇다면 모녀가 만났던 비군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아니 사입이지 뭐 씨발. 이거 뭐 그 AS도 안 해주는 거야? 그 돈만 1억 받아 챙긴 거야? 그지 같은 뭐 돼지 목살 같은 거 사다가 파묘놀이 한번 하고 방울이나 처흔들고 그냥 뜀뛰기 같은 거나 뭐 태권도 품새 마냥 그런 거나 처하고 오방색 그냥 뭐 1000쪼가리나 걸어놓고 그 주접 떨고 1억 챙긴 거야? 실제로 절에서는 주술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에 신내림 행위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비구니는 유명 절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기꾼 병신이에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신내림을 유도해 많은 돈을 갈취해 왔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아니면 그럼 뭐 진짜 뭐 그런 사람도 아닌데 종교인도 아닌데 그냥 그 행위만 했을 뿐인데 엄마가 정신이 미친 게 뭐야? 뭐 얻어 걸린 건가 이상하게?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비구니를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지? 그 신내림이라는 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고 어쨌든 그 엄마가 자기 돈으로 부탁을 한 거잖아.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은 사실 결제하는 과정에서 무언의 동의가 있는 거죠. 안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모녀의 사망 과정은 밝혀졌지만 왜 알몸으로 발견된 것이며 얕은 수심에서 익사된 것인지 현재까지도 여전히 미스터리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와 진짜 뭘까요? 외상이 없대잖아 둘 다. 예, 덕배님의 블로그였고요. 예, 잘 봤습니다. 엄마가 보통 자식을 먼저 죽이고 자기도 죽는 경우가 많거든. 그럼 몸에 뭔가 흉터나 어떤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어떻게 죽은 거야? 미스터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덕배님으로 콘텐츠가 진행될 것 같네요. 덕배님이 만들고 이제 제가 진행하는 남이 만든 콘텐츠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산 해운대예요. 마약 남녀 살인미수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 마린시티 어딘가 봐. 근데 집값 떨어질까 봐 사건이 크게 안 알려졌다. 요즘엔 또 이런 게 문제이기도 해요. 좀 잘 사는 집이나 동네가 좀 그런 데면은 집값 때문에 사건 같은 거 중에 잘 협조 안 해주고 말 안 하려고 소문 안 내려고 그런 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 자, 이야기 보겠습니다. 2014년 6월 8일 부산 해운대구 이곳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남성의 자살 소동이 발생합니다. 남성은 14층의 베란다에서 투신을 하겠다며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의 몸에 혈흔이 묻어져 있다는 거예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남성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고 그를 연행해 경찰서로 데려가려는 찰나 복도에서 많은 양의 혈흔이 이어진 걸 발견했어요. 경찰은 혈흔을 따라 비상계단을 향해 조심스럽게 이동했는데요. 그 흔적의 끝에 다다랐을 때 경찰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야? 칼로 난도질당해 쓰러져 있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상태는 매우 심각했는데 온몸이 흉기에 찔린 흔적은 물론 왼쪽 안구는 적출된 상태, 두피는 보기 끔찍할 정도로 훼손돼 있었다. 과연 자살 소동을 벌였던 남성과 처참한 상태로 발견된 여성 사이에 어떤 일이 있던 걸까요? 부산 해운대 보양남 살인미수 사건 바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새끼가 범인이야? 이 씨발 똥문신쟁이 새끼가. 아휴 씨발 진짜 이 뒷모습만 봐도 존나게 양아치잖아요. 아 진짜 짜증나네 정말. 아휴 씨발 대가리 뻗쳐가지고 새집 져가지고 꼬라지 알만 하잖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휴 한심한 새끼. 자, 이제 뭐 자살 소동을 일으켰던 남성은 35세 김씨. 그는 폭력과 보약 혐의로 이미 수감된 적이 있는 전과자예요.
사건 당일에도 그는 필로폰에 취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 여성인 서씨 31살 교제하던 사이고, 근데 김씨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에요. 또 꼴에 서씨랑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에게 서씨와의 관계를 들켰대. 하지만 그럼에도 김씨는 서씨를 향한 애정을 멈추지 않았고 아예 집을 나와 서씨 집에서 동거를 했습니다. 그럼 멀쩡한 여자 이거 약 먹인 거구나. 문제는 이때부터인데요. 평소 필로폰을 자주 투약했던 김씨는 서씨에게 함께할 걸 권했고, 그래서 상습적으로 약을 했습니다. 필로폰이 이제 한 90년대 우리나라에는 좀 있었어요. 히로뽕이라는 걸로 많이 통용됐단 말이야. 그래서 히로뽕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그겁니다. 발음 때문에 그래요. 이 히로뽕이 좀 그 성감을 좀 극대화해준다는 그게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좀 많이 하는 약이기도 해요. 히로뽕이. 그래서 이 새끼, 남자 새끼 꼬라지 보니까 약간 그런 이유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 이런 이들의 습관은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도 이어졌는데 사건 발당은 새벽 5시부터였습니다. 평소 김씨가 자신에게서 집착이 있던 게 불만이 있던 서씨는 약에 취한 상태에서 이걸 토로했고 동시에 이별을 통보했어요. 이 말에 김씨는 상당한 분노를 보입니다. 그는 부엌으로 달려가 흉기를 챙겨 자신의 복부를 칼로 그었고, 뭐 사무라이야 씨발. 꼬라지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드네. 배를 긋고 서씨에게 이별 통보 철회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김씨는 욕설과 함께 서씨의 안면을 폭행했고 그녀의 치아를 강제로 뽑아버리는 잔인함을 보입니다. 이에 서씨는 고통스러워하며 집 밖으로 도망쳤지만 김씨는 그녀의 머리를 잡아 비상계단의 복도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피가 이렇게 떨어진 거구나. 입에서 떨어진 거구나, 피가. 김씨의 엽기적인 행각은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던 흉기를 이용해 서씨의 왼쪽 안구를 적출한 것도 모자라 신체 곳곳을 흉기로 찔러 자상을 입혔다. 비명소리 같은 게 없었을까요? 이 얘기 들어보면 지금 산채로 했다는 얘기 같은데. 이에 서씨는 과다출혈로 기절하지만 김씨는 더욱더 그녀에게 끔찍한 일을 벌이는데요. 안면을 도려내 뒤통수 쪽으로 두피 정체를 제거하는 충격적인 짓을 합니다. 회복했어? 그리고 서씨가 죽었다고 생각했나봐. 그리고 자기도 죽겠다. 그지를 한 거네. 서씨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돼 목숨을 건졌어요. 하지만 왼쪽 눈 파냈으니까 실명했고 두피 일부는 뼈가 노출된 채 평생을 살아야 한다. 이 자리였구나. 비명소리가 없었을까? 이런 짓을 했는데 20년밖에 안 줬습니다. 지금도 이제 빵에 있고요.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 중 역대급으로 잔인하다고 언급되는 부산 해운대 보양남 살인미수 사건. 역시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새끼입니다. 피해자는 신내림 받아서 무당됐다는 말도 있는데 확실하진 않다고 하네요. 덕배님의 미스터리 블로그가 출처입니다.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또 읽는 게 이렇게 사진 내리면서 이런 게 또 좋은 분들도 많아요. 취향이. 그런 분들은 또 여기 사이트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글이 많네 이분. 이런 분들은 또 이거 그대로 인쇄해서 책도 내기도 좋고. 지금 팔로워가 500명 좀 넘는데 많이들 좀 관심 있는 분들 찾아가셔서 여기 글이 많다 비슷한 것들이. 이분 카페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스타랑 유튜브도 있습니다. 덕배의 미스터리. 쇼츠 형식으로. 잘 만드는데 퀄리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좀 조회수가 나와야 되는데. 다음 거 보겠습니다. 제주도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 이용률이 증가하게 된 살인사건. 살인사건이 있고 나서 증가를 했다고요? 이용률이? 이거 그거잖아. 게스트하우스 사건 이거. 나 뭔지 알아.
이거 저 사건 준비하다가 말았거든요. 이 새끼 뭐 그 블로그인가 뭐 어디에 뭐 가장 무슨 시간 37.5도 뭐 이런 거 써놨잖아. 그게 뭐 이 여자가 임신이 제일 잘 되는 신체 온도다 뭐 그런 소문 돌았었는데 좀 약간 좀 그런 쪽으로 집착하는 새끼였던 거야 이 새끼. 자,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실제 실종됐던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아, 그 사건은 아니네요. 예, 다른 사건입니다. 2018년 2월 7일 제주도 구자읍 혼자서 여기 여행 왔던 26 이씨가 갑자기 실종됐어요. 경찰은 행적을 빠르게 조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폐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였어요. 누군가가 그녀의 목을 졸라서 죽인 겁니다. 이 씨의 마지막 행적은 그녀가 발견된 곳의 근처에 위치한 한 숙소로 밝혀졌는데 이곳은 일반 숙박업소가 아니라 여러 여행객들과 함께 묵는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죽이고 폐가에다가 유기했구나. 다른 사람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했지? 그 사건 맞나? 이런 탓에 경찰은 여행객들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게 우선이었는데요. 복잡할 것만 같았던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예상외로 손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맞네요, 한정민. 사장이야, 사장. 32. 경찰이 이 정민이를 유력 용의자로 생각한 이유는 수사가 시작될 무렵 이 새끼가 갑자기 안양으로 도망갔어요. 맞네. 맞아. 예, 뭐 인스타에다가 게스트하우스 홍보 때문에 되게 사진 많이 올리고 했거든. 여기 맞아. 여기가 이제 실제 한정민이 방 입구고요. 여직원들이 썼던 공간이래요. 한정민은 평소 자기가 운영하던 게스트하우스의 여직원들에게도 성추행을 한 혐의가 있습니다. 일부러 여직원들이 지내는 공간을 자신의 방 바로 앞에 배치했어요. 문제는 자신의 방으로 향하는 출입구가 여기밖에 없어서 여직원들은 한정민이 본인의 방을 드나들 때 강제로 여직원들의 사생활을 노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노린 거지. 이에 여직원들은 이런 문제를 좀 개선해달라 했는데 그때마다 한정민은 담요로 가려라 이런 성의 없는 답변만 줘가지고 계속해서 괴롭혔다. 아니 그럼 일을 그만두지 얘들은 왜 버티고 여기 계속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을 견디다 못해 일을 그만둔 직원들이 꽤나 많다. 아, 그쵸. 그의 더러운 욕망은 직원뿐 아니라 투숙객들한테도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술에 취한 여성 손님을 강제로 추행하다 신고를 당한 상태였는데 충격적이게도 당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이번 범행을 추가로 일으킨 거예요. 또한 결정적인 증거로는 사망한 이 씨가 타고 온 차량에서 한정민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모든 정황과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경찰은 유력 용의자로 봤던 거고요. 하지만 이미 도주한 뒤였고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으로만 생활을 해서 경찰은 그를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천안시에 위치한 모텔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어요. 뒤졌구나 얘. 아 그렇구나. 공소권이 사라졌네요. 편의점에서 뭐 사네. 아유 씨발람 꼬라지 봐. CCTV 확인 결과 한정민은 근처 편의점에서 스타킹과 청테이프를 구매해 모텔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마지막까지도 성매매 여성을 또 출장을 불러가지고 한판 했던 걸로 밝혀져가지고 사람들이 또 엄청 열받았고요. 한편 경찰은 그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점점 좁혀오는 경찰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 씨가 억울하게 살해당했지만 한정민이 죽음을 선택하는 바람에 공소권이 없는 상태로 종결된 안타까운 사건이다. 한순간의 잘못된 욕망으로 아무 죄 없는 여성이 사망한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개인적으로는 마지막까지도 한정민이 성매매를 즐겼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그 뒤로 이제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 이용률이 올라갔구나. 아, 그렇구나. 무슨 말인가 했네요. 파티 전문 게스트하우스들은 줄줄이 예약이 취소됐다. 근데 지금 또 뭐 유튜브 이런 데 찾아보면요, 난리예요. 뭐 거의 그냥 난교 파티를 하는 느낌이에요. 이 사건 이후로 게스트하우스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제주도에서 농어촌 민박 안전 인증제를 도입했다. 신청 업체들 중 안전관리, 범죄 예방, 법규 준수, 위생관리, CCTV 의무 설치 등을 종합평가해서 85점 이상의 업체를 선정해 2년간 인증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식당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되게 많단 말이야. 식품위생관리법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게스트하우스가 그런 게 좀 미흡했어요. 숙박과 음식을 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새끼들이 하는 거지. 자, 근데 뭐 게스트하우스의 이제 이런 범죄는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게스트하우스가 좀 양양 같은 분위기예요. 좀 이렇게 여자 만나러 가고 남자 만나러 가고 그런 거보다 보니까 애초에 그 생각을 하고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성범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건 발생 3달 뒤에 만취 상태의 여성 투숙객을 도와주는 척하며 성폭행한 게스트하우스 매니저에게 5년 선고됐고, 2019년 서귀포에서는 운영자가 여성 투숙객 성폭행하고 나흘 뒤에 다른 투숙객 강제추행해갖고 5년 나왔고, 이런 곳입니다. 에휴, 한정민이 맞아. 이름 기억났다. 한정민. 이 사건을 그래서 예전에 한참 이 사건 나왔을 때 좀 조사를 하려고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막 적어놓고 했는데, 좀 그 당시는 좀 아직 좀 뭐랄까 확실히 뭐가 밝혀지기 전이라 내 입으로 막 이렇게 피셜을 내는 것처럼 될 수가 있어가지고 하다 말았어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제주 노형동 원룸 살인 사건. 자, 이제 우리 덕배 씨는 졸업했습니다. 여기가 현장인 것 같은데, 제주 노형동 원룸 살인 사건은 징역 1년을 살고 출소한 이종호라는 사람이 금전적인 이유로 안 씨를 살해하고 금전을 갈취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35, 혼인 빙자 간음죄로 징역 1년 살고 36살에 안모 씨를 만나 동거하면서 안 씨로부터 차랑, 휴대전화 등을 지원받아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며 살았는데요. 불화가 있어가지고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연체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얘가 이제 개 거지 새끼가 되니까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고, 그리고 2006년 12월 19일 안 씨가 집에 없을 때 열쇠공 불러서 이 헤어진 전 여친 집을 무단으로 들어가서 10만 원 셉이고 돼지 저금통 한 개 들고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새끼의 쌍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휴, 씨발라마. 아니, 키도 168에 뭐 꼬라지 보니까 몸무게 뭐 한 51kg 나가게 생겼는데, 비응신 같은 새끼. 아니, 이 새끼가 뭘 좋다고 대체 차를 사주고 뭐 핸드폰 집을 왜, 여자분들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새끼가 뭐야 이게. 정말 짜증나네. 하지만 훔친 돈이 너무 적었던 우리 종호는 안 씨를 살해하고 돈을 전부 뺏기로 계획합니다. 12월 20일 안 씨의 집으로 다시 찾아갔어요. 이 씨는 안 씨가 집에 없는 걸 확인하고 집 앞 도로에서 기다리다가 오후 2시에 귀가하는 안 씨에게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따라 들어가서 안 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안 씨의 등을 손으로 두르고 다른 한 손으로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살해한 뒤 시신의 위치를 바꾸고 전선으로 안 씨의 목을 감아 안방 출입문 손잡이에 묶어놓는 등 스스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했고, 안 씨의 친구 등에게 허위 문자 메시지를 보내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씨는 안 씨의 통장과 신용카드, 지갑, 인감 도장까지 챙겨와 안 씨의 차를 운전해 달아났습니다. 아니, 이 멍청한 새끼가 이 현장 위장도요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게
이 자살 징후 같은 거는 예전부터 쭉 이어져 와야 되는 일이야. 근데 이 새끼는 이날 갑자기 자살인 것처럼 포장해버리면 이 과거의 징후를 채울 수가 없잖아.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위장인 거 다 티나요. 시신부검으로 다 드러나고. 아니 그리고 통장, 신용카드, 지갑, 인감도장 이게 사라졌으면 강도지. C8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할수 멍청한 새끼가. 왜 이러는지 알아요? 생긴 것부터가 지능이 굉장히 떨어져 보이지 않습니까? 응? 이종호 35살 등신 같은 새끼 이거. 에휴 씨발 표정 해맑아가지고 쳐맞으려고. 멍청한 사람 생긴 게. 이 새끼가 나보다 나은 거는 치열 하나밖에 없네요. 부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뭐 했냐? 동사무소 가가지고 안씨 명의의 인감 받았고 차랑 뭐 자동차 상가 가서 1,000만 원에 팔았어요. 차를. 뭐 현금화 하는 거지. 범행 당일 도주 안 하고 게임장에서 게임하고 그 이제 바다 이야기 같은 데 갔나 봐. 직장 동료 김 씨를 불러내가지고 새벽 2시까지 유흥주점에서 120 정도 술 처먹고, 예. 안 씨의 시신은 12월 26일 오후 1시 남동생이 발견해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타살로 추정했어요. 거봐요. 이거 바로 나오는 거예요. 용의자 이종호 특정했는데 1년 동안 못 잡습니다. 그러다 특명 공개 수배에서 뜬뜬뜬뜬뜬뜬뜬뜬뜬 르르르르 이거 재밌었는데 요즘에 왜 안 하지? 이거 다시 하면 시청률 높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생방송으로 진행돼가지고 방송 도중에 범인 잡히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이거 인기 많았거든. 왜 안 하냐? 그래서 이제 뭐 공개수배 제보 나와서 이 방송 때문에 잡은 거야, 이 새끼도. 영동포구 한 여관에서 잡았다. 이 새끼 이거. 얘가 1995년에 자기 딸을 목 졸라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7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혼인빙자 간음죄로 1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출소했다가 안 씨를 만났던 건가 봐. 이후 면담에서 피해자를 죽이는 상황에 웃는 모습을 보였고, 사이코패스 진단 테스트에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평균 14점 나와요. 근데 이 새끼 30점 받았네요. 이게 아마 24점인지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26점인지가 기준입니다. 예. 아득히 넘었어요. 그래서 이 새끼 사이코패스 맞아요. 자, 이 사건으로 법원은 사회와 상당 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 무기징역 내렸고 지금도 빵에 있고 그렇습니다. 제주도 형동 원룸살인 사건. 그지 같은 새끼 이거. 공개수배 사건 25시 잠깐 찾아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 공개수배 사건 25시에는 모두 304건의 제보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자, 생방송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 서부경찰서 지역번호 053-557국의 4972 사고 처리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지금까지 들어온 제보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 뺑소니 사고 전담반의 굉장히 몰입감이 좋았어요. 라이브라서. 지금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현재 뭐 또 이런 재미도 가끔 있었고. 예. 부금도 좋아. 부금 개 무서워요. 자, 다음은 양구 소라다방 인질극 살인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 9월 2일 오후 12시 장소는 강원도 양구군의 소라다방. 점심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여느 때처럼 일상적인 모습이었어요. 갑자기 카빈 소총을 든 남자가 나타납니다. 탈영병인가? 남자 손님들을 위협해 밖으로 내보내고 여자 종업원 권소영, 윤문강 씨와 여자 손님 김정숙, 박순옥 씨를 주방에 감금했어. 신고받고 군경이 출동했지만 이 중 일단 범인을 말로 회유해보겠다고 다방 안으로 들어간 이종택 병장이 들어가자마자 범인의 총을 맞고 죽습니다. 이 와중에 잠시 외출했던 다방 주인 김소라 씨. 혼란 속에 상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 범인이 전화를 받는 사이 간신히 뛰쳐나오기도 했다.
여기서 군경들이 더 황당한 이유는 이 새끼구나. 다방을 점거하고 사람까지 살해한 범인이 이렇다 할 요구사항조차 없었다. 왜 이러는 거야? 인질극을 왜 버려? 기자들이 밖에서 범행 동기를 물어도 범인은 동기 같은 건 없다. 난 사회에 무조건 반항을 하고 싶은 반항아가 될 것이다. 이지랄한 거야. 오후 6시 반이 되자 배가 고팠던 범인은 인질들에게 우유 한 잔을 말아오라고 요구했어요. 손님으로 왔다가 인질로 잡힌 김양 박양은 우유를 끓이는 척하다가 화장실에 간다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자신을 향해 카메라 프레쉬를 터뜨리는 기자들에게 재떨이를 던진 것 외에는 또 공격을 안 해요. 당시 히트곡이었던 가수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 레코드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뭐야 이 새끼 이거. 8시 다방 종업원이었던 권양이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범인이 200원 주면서 약과 담배를 사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남아있는 윤양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지만 권양은 나오자마자 실신했고요. 9시 10분 경찰의 자수 전화를 받자 범인은 이 여자를 죽이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다 했지만 윤양이 오히려 침착하게 범인을 달래 진정시킵니다. 대체 범인은 왜 어떤 이유도 없이 사람을 죽였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경찰이 알아낸 범인의 이름은 27세 박추수. 1966년 해병대 나와가지고 직업이 없었어요. 계백수인데 그냥 누나 집에 얹혀 살다가 갑자기 사라졌어. 그리고 이 소라다방 나타나가지고 사건을 저지른 겁니다. 추수계의가. 이날 밤 범인 박추수의 친형 박근식 씨가 전화로 여러 번 자수를 권했지만 추수는 응하지 않았고 다음날 오전 6시 윤양에 다시 담배를 사오도록 시켰을 때 윤양이 가게에서 담배를 사러 가는 척하다가 뒷문으로 탈출하자 마지막 인질까지 잃은 범인은 집기를 내던지는 발작적인 반응을 보이며 절규합니다. 등신 새끼구만. 8시쯤 범인이 부산 억양을 쓰는 걸 보고 용기를 낸 부산 출신 기자가 담배 주면서 동양인끼리 얘기를 나눠보자고 나섰을 때 담배를 얻어핀 추수는 태연하게 기자들 앞에서 포즈를 또 취해줬어요. 찍으시라고. 근데 이거는 사실 추수가 기자한테 할 법한 행동이에요. 이 기자님이 나에게 다가왔고 나에게 성의를 보였고 노력했잖아.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총 쏘면 죽는 건데. 그러니까 이 추수도 기자님한테 특종 하나 주는 거죠. 이 사진을 찍으라. 예. 이건 대가예요, 대가. 이런 기행을 벌였다. 여전히 무기를 하지만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고 군경과 이어진 대치 중에 또다시 경찰이 저격하기도 했다. 오후 6시 범인의 친구라고 하는 윤순호가 창문으로 음식을 건네주고 8시쯤에는 형과 형수, 부모 형제들 다 모여가지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범인은 마음을 돌리지 않았고 날이 완전히 어두워진 후 경찰이 바리케이트 치고 지프차의 헤드라이트로 다방 내부를 막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니까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입니다. 정신이 이상한 새끼인가 뭐지? 11시 35분 양구경찰서 구영일 경사가 범인이 조용해진 틈을 타 아래층 빵집을 통해 다방 뒷문으로 잠입해 20분간 동정을 살피다가 탕탕탕 여러 발의 총소리가 났고 급히 주방에 숨어있던 구 경사가 30분 이상 아무 소리가 나지 않자 홀 안으로 뛰어들었을 때 보인 건 이 새끼 죽었네. 지 몸에다 땡겼네. 박추수는 스스로 자신의 가슴을 쏘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한편 그 후 이어진 수사를 통해 범인의 사용된 총탄은 현역 군인 중사였던 형 박근식이 사격훈련 후 집에 가져왔던 것이고 카빈 소총은 유인호 상사가 지프차에 방치해 둔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 둘은 구속됐다. 범인을 제압하려다 살해당한 이종택 병장은 육군 하사로 1계급 추소됐는데 이 하사는 연세대에 화학공학과 재학 중 1967년 입대했고 사건 다음 달이었던 10월 전역을 앞두고 있어서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묻지마 인질극을 벌여 사람을 살해하는 죄를 짓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허무하게 마감한 우리 추수. 그는 어린 시절 계모 밑에서 보내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에도 진학하지 못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해 이런 만행을 저질렀던 걸까요? 그가 경찰과 대치 중일 때 형수가 범인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경찰이 허용하지 않았는데 박추수가 부모 형제들과의 통화에서
여러 번 형수와 만나고 싶다고 호소한 것으로 봐서 형수와 만나게 해주었더라면 그를 생포의 자세한 범행 동기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실 또 위험하니까. 경찰이 판단 한번 잘못했다가 진짜 죽었어 봐, 형수한테도 쐈어 봐, 그럼 다 경찰 책임이거든. 그러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해외 사건 어느 날 소스필드야? 소스필드라는 채널이네요. 여기 저번에 여기서도 사건 하나 봤었는데 이분도 잘합니다.